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괴인데요. 당연히 써야죠.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연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에 적을 뒀던 분들이나 적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데 크게 다뤄지지 않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블랙리스트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드디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법원 행정처의 비판적인 판사. 법원 행정처의 비판적이라는 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똑같죠. 예. 그렇게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도 또 나왔어요. 그리고 뭐 선거에 개입한 그 단독 판사회 의장 선거에 의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 이렇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사법부가 했다는 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언론 보도로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사람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전재 판사.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그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야 그렇다 치고, 그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부역자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관적인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켰다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그 행동이 지금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련의 뭐 선거 개입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더 하나 이제 그러니까 사법처리 대상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게 오늘장과 중앙일보 일면에 났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뭐 판사들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80명 정도 사표를 내겠다고 이제 2배 정도가 더 내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지금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명단들을 쭉 보니까 거의 하나같이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중앙일보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김명수 체제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명수 체제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위를 한 것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당연히 또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이러면은 이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가 정말 본격화되고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 빨리 나가야죠. 이제 빨리 나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득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거라도 시켜야죠. 이제 이 사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괴인데요. 당연히 써야죠. 수괴까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출마 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건도 나오고 선거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선거 개입을 고스란히 닮은 일이 사법부 내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회의라는 이 기구가 있고요. 단독 판사들의 회의체입니다. 이게 의장을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은 쭉 이제 단독 후보가 나와서 그냥 선출이 됐어요. 근데 2014년부터는 경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경선 때 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때
어떤 분이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 이분이 나중에 당선은 됐습니다. 예. 당선은 됐는데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드러난 이 비밀 문건에 네. 이 선거 때 이 유력한 후보를 갖다가 꺾기 위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장 등 법원 행정차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대항마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측 후보를 법원 행정처 측 후보를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모의를 했던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왜 안 없애고 거기 남겨놨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지웠는데 이제 이걸 다시 읽어낸 거죠. 포렌식으로 찾아낸 거군요. 포렌식으로 해서 읽어낸 건데 이게 이때 그 문제가 됐던 건 왜 그러면 이 사람을 꺾으려고 했는가. 바로 이 사람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무렵에 저 대법관은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그 고문치사를 갖다가 은폐했던 그 장본인인데 은폐하고 왜곡했던 그 검사 시절에 장본인인데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됐으면 되느냐라는 의견을 현직 판사로서 소신 있게 올려서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겁니다. 노조 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위원장 후보가 깐깐하니까 회사 측 후보를 내세워 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부당노동 행위죠. 이게 사실은 헌법의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부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한데 헌법을 갖다 위배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이 법률적으로도 보면은 이게야말로 직권남용인 거죠. 그렇죠. 대법원장 그 법원 행정처라는 게 이제 대법원장의 오른팔들이 있는 자리니까요. 예. 대법원장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직 대법원장이 보기에 정치적 성향이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못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걸 그렇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죠. 후보를 세웠으니까. 그 근거가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이거는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을 사법부 내에서 거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맞습니다. 이건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그죠? 대법원장이 지금 포토라인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조심. 참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두려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혀 이럴 땐 이런 표현을 쓰죠.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근데 보통 이런 얘기는 이제 추정과 또는 뭐 그 주장과 이런 게 난무하는 수준에서 시끄럽다가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건들이 나와버려서요. 이게 이제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이 PC를 확보하고 그 PC를 계속 복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열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이 의결 과정에 그 법원의 사법부 최고 권력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이걸 태블릿 PC가 이제 업무용 PC를 갖다 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이유가 뭔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못 열게 했죠. 개인의 사생활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 침해다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부당한 개입이 대법원장의 사생활이었냐. 요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문서가 드러날까 봐. 근데 드러나 버렸네요. 이거는 정치권이 뭐 국정원이나 혹은 뭐 공무원사에 개입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라 그런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또 죄를 묻고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죠. 판사 사회 내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법의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전염병에 감염된 거죠. 보건소가 전염병에 감염된 거죠.
그럴 때는 보건소 가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전염병 감염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전염병을 막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보건소가 움직이면 그게 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그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사건입니다. 예. 정치인들은 감옥에 갔다가도 다시 나와서 또 국회의원 되기도 하잖아요. 예. 사면 복권 내고 다시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하던 일이었지만 사법부에서 이러는 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놀라운 거죠. 이게 흐르는 물에는 2급수도 있고 3급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돈 주고 파는 그 고급 생수가 2급수나 3급수였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조사할 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같죠? 분위기가 그죠? 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변명을 하면서 그 어떤 정황이 나와도 그래서 그거 하긴 내가 했다. 그 이제 주인 설립 과정을 주도한 것에서 우리 형님 소유의 회사인데 회사를 설립하는 데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없으니까 내가 다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될 일이 아니죠.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이니까요. 그렇죠.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뒤로. 과거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대통령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게다가 특활비까지 이게 터졌어요. 예, 그 특활비는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 다른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특활비 간 걸 보면은 국정원장이 다 알잖아요. 예. 그 정도에서는 국정원장이 모르고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국정원 직원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정원장이 안다는 얘기는 돈을 달라고 한 쪽이 단순 청와대가 아니고 단순 청와대 실무자가 아니라 그쪽 대통령이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국정원한테 돈 달라고 합니까? 이게 세상에 그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천하의 사기꾼도 그 짓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뻔한데 이와간 이제 또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주목하는 게 중앙일보에 보던데 2011년에 방미했을 때 그때 국정원 특활비를 환전해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방미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 법원 등 영장 등에 의해서 심사 과정에서 인정된 거는 4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이제 2억 플러스 2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다겠느냐.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네. 그 중에 보면은 청와대 기념품 2억 이런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면 기념품 2억 그 사소한 일에 2억씩이나 갔다면은 예. 그 전에 없었고 그 후에 없었겠느냐. 그러니까요. 레일 깔아놓고 기차 한 번만 지나갔다. 이게 누가 믿습니까? 처음에 어렵지. 한번 열렸으면 계속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영수증 안 남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2011년 방미 기간에 그 가져갔다고 하는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보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라고 표현해서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굳이 부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가 네. 혹여 당시 김은영 여사한테 간 게 아닌가. 그랬다면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부는 뭐 경제 공동체니까 같이 썼겠죠. 그걸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사적인 용도의 돈을 썼다든가.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기치료, 예. 국가의상원, 의상 만드는 데도 썼으니까요. 굉장히 사적인 용도에 썼다는 게 일부라도 드러나면 이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개봉박도입니다. 개봉박도.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습니까?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확신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아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들은 얘기가 있고요. 방송 끝나고 한번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 빨리 나가야죠. 이제 빨리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을 득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거라도 시켜야죠, 이제 이 사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괴인데요. 당연히 써야죠. 수괴까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사람의 어떤 그 출마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장과 중앙일보 1면에 났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뭐 판사들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80명 정도 사표를 내겠다고 이제 2배 정도가 더 내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보면 그 지금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명단들을 쭉 보니까 거의 하나같이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중앙일보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김명수 체제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명수 체제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위를 한 것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당연히 또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예. 이러면은 이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가 정말 본격화되고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게 되면 이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전재 판사.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예. 그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야 그렇다 치고, 예. 이제 그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부역자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관적인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켰다 그래서 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그 행동이 지금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련의 뭐 선거 개입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뭐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더 하나 이제 그러니까 사법처리 대상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게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똑같죠. 예. 그렇게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도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선거에 개입한 그 의장 단독 판사회 의장 선거에 의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네.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 이렇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사법부가 했다는 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언론 보도로 알겠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사람들도 사법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괴인데요. 당연히 써야죠.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연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에 적을 뒀던 분들이나 적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크게 다뤄지지 않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블랙리스트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드디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법원 행정처의 비판적인 판사. 법원 행정처의 비판적이라는 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판적이라는